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왜곡에 저항하는 영상 노비 종모법 부민고서 금지법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영상에서도 간간히 세종대왕 관련 사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사료를 통해서 진짜 세종이 정말 애민의 마음으로 백성을 대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그 작업, 그리고 사료 읽으면서 그냥 같이 함께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세종의 재위 32년 동안에 세종의 통치 행위의 근간이 백성이었음을 오늘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종대왕께서는 실제로 경복궁에 가면 근정전이라는 큰 건물 기억하시죠? 그리고 옆에 가면 경회루가 있죠. 경회루 옆에 초가집을 짓고 사셨던 거 아십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니 내 어찌 화려한 곳에서 침상 자리에 들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실제로 그 초가집에 세종대왕이 기거하니까 신하들이 하다못해 지푸라기라도 깔고 주무시라고 이렇게 지푸라기를 넣어주니 그것조차 혼내는 장면입니다. 임금이 경회루 동쪽에 버려둔 제목으로 별실 2칸을 짓게 하였는데 주초도 쓰지 않고 띠로덮게 하였으며 장식을 모두 친히 명령하여 힘써 검소하게 하였더니 지금 밖에 집자리 여기 나오죠. 보고 말하기를 내가 말한 것이 아닌데 어찌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지금부터 내가 명한 것이 아니면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안에 들지 말라 하였다. 세종 3년 기록입니다. 그 다음 백성들의 조세를 감면해 주려는 세종대왕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참아 못할 일이다. 그러니까 당시 뭔가 세종 재위 초창기 약 10여 년 동안 계속 가뭄이거든요. 그럼 가뭄이면 백성들이 굶습니다. 그럼 세금이 덜 거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정을 확보하려면 그 없는 백성을 더 쥐어짜야만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준다 해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줄인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관료 중에 누군가가 현재 국가 재정이 힘드니 세금을 조금 더 거둡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더욱이 감찰을 보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 해준다면 백성을 위해 혜택을 줄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왕이 되자마자, 물론 이때는 태종이 상왕으로 있을 당시입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세종대왕 이야기 보겠습니다. 장마가 또 너무 심해서 쌀값이 치솟아 비싸니 백성의 생계가 근심스럽다. 그 군량의 묵은 쌀 1만 석으로, 군량미 1만 석으로 민간의 저화, 이거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종이 지폐입니다. 저화를 사서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이를 지급하라. 이제 이런 게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병약한 백성을 보살피고자 하는 세종대왕 볼까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만약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다라면 하여간 그 고을에 굶어 죽은 자가 있으면 감사는 도의 책임자 관찰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수령은 그 관찰사 밑에 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찰사와 모든 수령들 교포를 위반한 것이므로 죄를 논할 것이다. 굶어 죽지 않게 하라. 굶어 죽은 자가 있으면 책임은 너희들에게 물겠다. 장애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장애인이나 병든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제해 주되 장차 조가를 보내 순행하여 물어볼 것이니 만약에 수령 가운데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다면 중죄로 처단할 것이다. 이러니 세종 때 탐관오리가 나올 수 있었겠냐고요. 보겠습니다. 백성을 평등하게 대하고자 했던 세종. 임금의 직책은 하늘 대신에 만물을 다스린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정책적으로 실패를 하고 자신이 군주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면 자신이 하늘로부터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하늘을 경외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늘은 곧 세종에게 백성이었습니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은 양반, 중인, 상민, 상민은 농민과 상인과 수고업자까지 포함한 자유민입니다. 그런데 천인은 거의 대부분 노비, 광대, 무당, 창기, 백정 등을 뜻하죠. 거의 대다수 천인은 노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양천제라고 이야기하죠. 조선의 신분제를. 근데 양인과 천인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군주로서 양민도 나의 소중한 백성이지만 천민도 똑같이 소중한 백성이다. 지금 그런 사료죠.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요. 노비구살 금지법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종을 잔혹한 형벌로 죽게 한 사직 임가에게 장형 100에 처하게 했다. 연호비를 잔인하게 학대한 권채는 이렇게 외방에 부처시켜 부인은 속장에 처하게 했다. 종을 잔혹하게 죽인 윤삼산에게 장형 100과 벌금을 부과했다. 찬성 이맹균의 최씨가 함부로 진 여종을 죽였으니 그 사실을 조사해 아래라고 하였다. 이렇게 노비들을 보호하는 사례가 여러 번 보이고요. 노비를 구살 금지법을 이제 더 나중에 강조합니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이 문장 그들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이니 신화된 자로서 하늘이 낳은 백성을 부리는 것만도 만족하다고 할 것인데 그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해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임금된 자의 덕은 살리기를 좋아해야 할 뿐인데 무고한 백성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앉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금하지도 않고 그 주인을 지켜 올리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매우 옳지 않게 여긴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비의 주인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비 주인 편을 들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지금도 노비가 죄가 있건 없건 간에 관에 신고하지 않고 구살한 자는 일체 옛 법례에 따라 처벌할 것이며 노비 구살 금지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노비의 억울함을 숨겨주려는 자도 처벌하는 세종대왕. 주인으로서 함부로 노비를 죽인 자는 고발을 당하는 조목이 없는 까닭으로 꺼리는 법 없이 마음대로 때려 죽이니 매우 불가하였다. 또한 왕법에도 어긋나니 다시 의논케 하라. 설령 노비가 죄를 범했더라도 주인이 멋대로 형벌을 내리는 경우 이웃이 말려야 하는데 이로 인해 노비가 죽었음에도 이웃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중히 처벌한다. 만약에 어떤 주인이 노비를 죽이거나 실수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노비들이 입을 다물게 되면 그 노비들까지 처벌해버리겠다는 거죠.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세종대왕. 야, 형조에서 전제하기를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100일 동안 주게 하라. 야, 이거 우리 대기업도 지금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였다. 세종 8년입니다. 4년 더 지났습니다.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해 아이를 낳을 때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했는데 일찍이 100일을 주게 했다. 이게 세종대왕이 이렇게 하신 거죠. 4년 전에. 그러나 상기에 임박하여 다시 이야기해서 애 낳기 직전인 산달에 복무했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쳐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상기에 임해서 다시 애 낳기 전에 한 달간 휴가를 더 주거라. 이렇게 진짜 연호비의 출산 휴가까지 고려하신 세종대왕이십니다. 계속 가볼까요? 임신하였다가 출산한 후 100일이 안 된 여종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출산하고 100일 휴가를 줬다는 거죠. 근데 그 남편에게 휴가를 주지 않아 산모를 구할 수 없게 되니 한갑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남편도 30일 뒤에 일하게 하라. 애가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이 산모가 젖도 물리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 남편이 미역국은 좀 끓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도 30일 육아휴직이죠. 자, 제수들의 건강까지 신경 쓰는 세종대왕 이야기 보겠습니다. 옥에 있는 호라비와 과부 및 죄수들의 어린 자식들을 돌보아 기르지 아니하면 굶주리고 추워서 죽음에 이를 것이니 지금부터 그 친족에게 주고 젖먹이 아이는 젖있는 사람에게 주며 친족이 없으면 관가에서 거두어 보호하고 기르되 그 지방에 있는 관리로 항상 보살펴 기르게 하며 만일 잘 보살피지 아니하여 굶주리고 추위게 떨게 한다면 서울 안에서 헌사 지방에는 감사가 규찰에 다스리게 하라. 두 번째 사료. 금년은 가뭄으로 인해 더위가 매우 심해 아주 더웠나 봅니다. 7월달이죠. 유배형 이하의 제수는 모두 사면에 놓아주었답니다. 근데 석방되지 않은 좀 중재수가 있겠죠. 이런 중재수 역시 더위로 인해 혹시 죽게 될까 두려워. 와, 군주가 감옥에 있는 중재수가 그 더위 때문에 고통받고 죽을까봐를 걱정합니다. 이거는 그냥 민을 넘어선 민본을 넘어선 거의 인본 수준까지 내 마음에 모십이 금심이 된다. 경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곡진하게 조차하여 갖고 올 수령들로 하여금 옥에 있는 제수들을 무율하여 병이 나지 않게 하라. 마지막 사례입니다.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반포했죠. 아니 한자들을 사대부들만이 그 문자 권력을 독점해서 쓰고 있으니 문자를 몰랐던 어린 백성이
아니 실제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삼강오륜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백성들이 법의 내용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글자를 모르니 소송하기도 힘들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불편하니 어찌 보면 그 사대부 한자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어린 백성들, 못 배운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 내가 글을 만들겠노라.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문 한자 서로 통하지 삼았지 아니하므로 이 문장 알고 계시죠? 어린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읽혀 날마다 쓰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물론 여러분 세종께서 한글을 창제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진짜 과연 예전에 이 세종께서 한글을 창제한다고 할 때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일본은 자기 나라 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종이 있다. 자기 나라 글이 있으니까 오랑캐이지 않습니까? 여진은 자기 나라 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종이 있다. 여진 오랑캐입니까 아닙니까? 여진 오랑캐다. 몽골은 자기 나라 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보십시오 오랑캐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이 세종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농사직설이나 향약 집성방이나 이 농서나 의서를 전부 우리 중심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칠정사는 서울 중심의 시간 계산서인데 역시 우리 중심이죠. 업적을 이야기할 때 세종이 은근히 자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혼이 간이 천체 관측기구죠. 천문 관측기구는 당시 동북아 중국 중심의 세계에 관해서는 중국의 천자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만 세종은 그걸 해내려고 했단 말이죠. 지금 세종의 업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글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종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백성을 위한 애민의 마음이 있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별거 아닌 작업 같지만 이 사료 찾아내려고 상당히 저희도 고생했고 유튜브 상에서 이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의 업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애민과 관련된 사료만 모아서 이렇게 영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슴이 뭉클해지셨으면 좋겠고 사료를 통해서 세종이 정말 백성을 사랑했구나, 애민, 군주 맞구나라는 생각만 함께 해주셔도 저는 나름 소임을 다 했다라고 자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